안녕하세요. 녹색의 꿈의 문지현입니다. 우리나라는 강과 하천이 실핏줄처럼 얽혀져 있죠. 서울 도심에서도 이렇게 쉽게 하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살고 있는 토종 물고기들은 오랫동안 어민들의 삶의 기반이었고 또 수중 생태계를 유지해왔는데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강과 하천의 수중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한 번식력과 생존력을 가진 외래 어종이 등장하면서부터였는데요. 빠르게 우리 수중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외래 어종으로부터 고유 어종을 지킬 수는 없는 걸까요? 생태계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인간 중심의 하천 개발. 하천의 수변 생태계는 날로 무너지고 있다. 설상가상, 외래 어종의 무차별한 공격으로 보금자리를 잃은 고유 어종. 거의 잡히는 게 외래 어종이에요. 외래 어종이 장악한 하천에서 고유 어종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수중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나라 하천의 생태계는 과연 얼마나 심각한 상태일까?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팔당호. 이 지역에서 20년 넘게 어업을 하고 있다는 한 어민을 만났다. 작은 배 한 척으로 지금까지 생계를 이어왔다는 김두식 어민. 매일 나서는 뱃길이지만 요즘 따라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20년) 동안 저 고기를 잡았고, 그때 고기 종류는 붕어, 메기, 장어, 잉어, 여러 종류를 잡았는데 이 본래는 토종 고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뭐가 많이 잡혀요? 요즘엔 블루길이 많이 잡히죠, 블루길이. 과거 잘 잡히던 붕어나 잉어 등 토종 어류들은 사라지고 대신 그물에 올라오는 건 외래 어종인 블루길이나 베스가 대부분이다. 블루길 뒤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다 블루길이에요. 언젠가부터 씨가 말라버린 토종 어류. 그 자리를 차지한 건 생태계 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는 외래 어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업만으론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들어졌다. 어민들은 잡힌 외래 어종을 시에 팔아 얼마간의 비용을 받아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회장님, 여기 외래종은 네.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처리를 하세요? 네, 우리 시에서 외래 어종 퇴치비로 해가지고 수매를 해줘요. 수매. 오늘 정도 잡힌 걸로는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아유, 얼마 안 돼요, 가격. 토종이랑 외래종의 그런 시세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죠. 같은 키로당 하면 얼마씩 날까요? 10,000원 이상 나죠. 이렇게 한번 조업에 나올 때마다 어민들이 잡아들이는 건 값이 많이 나가는 고유 어종 대신 외래 어종이 70% 이상이다. 오늘도 잡힌 물고기 중에 60%가량이 블루길과 베스 같은 외래 어종. 예상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붕어가 한 20마리 되고, 그리고 외래 어종은 한 50마리 될 것 같은데. 네. 그 외래종은 그럼 지금 두 가지인 건가요? 네, 베이스하고 블루길하고. 보통 오늘이 좀 비와서 많이 안 잡혔는데 예. 많이 잡힐 때는 몇 마리 잡고 그 중에서 비율이 어떻게 돼요? 거의 외래 어종이에요. 거의 잡히는 게 외래 어종이에요. 사실상 한반도의 하천을 장악한 외래 어종은 단순히 고유 어종의 서식지를 빼앗는 데 그치지 않고 수변 생태계와
철새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지류 하천들의 상황은 어떨까? 직접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오산천을 찾았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하천 어류 탐사 프로그램을 동행 취재해 그 결과를 알아보기로 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해왔습니다. 네네네. 족대로도 한번 이 잡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이화여대 장익원 교수와 물고기 전문가로 불리는 성무성 학생이 참여했다. 연어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좀 쇼크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 딱히 없고 대신 그 시민 참여과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 정기적으로 어류 탐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그 물고기 덕후, 어류 덕후 이 성무성 군하고 여기 앞에 있는 그 오산천의 그 어류 다양성에 대해서 그 탐사하러 왔습니다. 오산천에 어떤 어종의 물고기들이 서식하는지, 산란기에 접어든 물고기들은 산란을 시작했는지, 족대와 어망을 이용해 직접 수생태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제가 작년에 여기서 어류 채집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도심하천치고는 그래도 나름대로 수변부가 잘 발달되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수도권 하천 중에서 베스가 유독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베스는 그 하천보다는 저수지에 더 확산이 잘 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가 좀 베스가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오늘은 좀 어떤지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베스가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는 오산천. 오산천은 경기도 용인시와 화성시, 오산시를 흐르는 꽤 큰 규모의 도시 하천이다. 그동안 꾸준히 생태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작년의 관찰 결과 역시 외래 어종이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온은 한 몇 도인지 궁금하네요. 과연 올해의 상황은 좀 나아졌을까? 먼저 수온 체크부터 들어갔다. 물고기들은 15도 이상에서 더 쉽게 관찰된다. 지금 대략 수온이 13도, 14도 정도 되는데요. 아직 수온이 낮은 하천. 물고기들이 산란하기에는 이른 시기다. 과연 어떤 어종들을 만날 수 있을까? 족대를 대고 가장자리에서부터 물고기를 유인한다. 들어주실래요? 나왔네요. 뭐야? 베스 아직 어린 개체인데 아직 그 베스 치어인데요. 보시다시피 입이 좀 크죠. 또 다른 물가. 물고기를 유인하자마자 또 나왔네요. 근데 비슷한 애인데요? 그러게요. 작년에 나왔던 알들이 지금 치어가 돼서 지금 월동 네,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물고기를 유인하기 무섭게 족대에 걸리는 건 어린 베스들. 들어주세요. 오, 이런. 뭐 걸렸네. 베스. 블루길. 이번엔 블루길 2마리와 베스 1마리가 걸려들었다. 토종 물고기는 안 보이고. 그리고 이날 채집한 물고기 중 토종은 단 1마리뿐이었다. 블루길 2마리. 지금 우리 여기 오산천에 들어와서 한 10분 정도 이 족대와 투망을 사용하여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큰입 베스 치어 3마리하고 그다음에 블루길 좀 작은 놈 2마리, 그다음에 모래무지 1마리 잡혔어요. 그 토종 물고기는 모래무지 1마리인데 비해서 여기도 지금 거의 지금 외래종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지금 의심됩니다. 짧은 시간에 관찰한 결과이긴 하지만 족대를 대면 바로바로 걸려들었던 외래 어종에 비해 고유 어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블루길 외에는 살아가기. 제가 지난번에도 조사를 했지만은 납자루아까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납자루아까는 진짜 중요한 물고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통 그 어종의 산란을 하기 위해선 민물조개에다 산란을 하는데 민물조개가
서식함으로써 하천의 오염물질이나 이런 걸 많이 정화를 해주는데 여기는 서식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대신 수질의 내성이 강한 베스하고 블룩이 이렇게만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잉어과에 속하는 소형 담수어로 민물 조개 속에 알을 낳는 습성이 있는 납자륙과 어류. 그 종류로는 각시붕어, 떡납줄갱이, 흰줄 납줄개 등이 있다. 한반도 하천에 흔하게 존재했지만 최근 하천의 생태 환경 변화와 서식적 혼란으로 급속도로 그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한반도의 수변 생태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역시 외래어종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이 종은 그 블루길인데 우리나라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그런 외래종 중에 하나예요. 이 토종 어류의 여러 단계, 알부터 치어, 성체 각 단계마다 심각하게 포식을 당하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숫자에서 줄어들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일부 종은 멸종으로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토종 어류의 다양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이 외래종이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 하천 생태계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대표적인 외래어종으로는 베스와 블루길이 꼽힌다. 이들은 몸집이 작은 고유 어종을 먹어치우는데 알과 치어, 성어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 그렇다면 외래어종은 언제부터 국내에 유입됐을까? 한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주로 이렇게 식용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 물고기를 일종의 그 음식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베스 같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 외래종을 들여왔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주로 이렇게 낚시, 스포츠 낚시를 위해서 이게 외래 어종을 들여왔어요. 한때 국내에선 양식용으로 쓰기 위해 외국에서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을 들여왔다. 문제는 공격성이 강한 외래 어종들이 고유 어종을 잡아먹으면서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맑은 물에서만 서식하는 고유 어종과는 달리 개발로 인해 무너진 생태계 속에서도 적응력이 강한 외래 어종은 살아남아 국내 하천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 이대로 그냥 두었다가는 국내 하천에서 고유 어종을 아예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생태계 교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남 야생동물 보호협회. 이곳에서는 대표적인 외래어종인 베스 퇴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용지 호수에 지금 우리가 잡아올린 건데 길이가 한 30cm 정도 넘는 베스도 있고 저희들이 2014년부터 시청과 같이 재워가지고 퇴치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매년 한 10% 정도 퇴치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000여 마리의 외래종이 퇴치가 되었고 2015년도에는 한 3,500여 마리, 그다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00여 마리의 외래종이 퇴치가 되었는데 그 중에 베스가 한 3,000여 마리, 그다음에 블루길이 한 2,000여 마리. 생태계 교란의 주범인 베스를 퇴치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베스의 산란철이 되기 전 인공 산란장을 만들어 수중에 설치하고 베스가 그 안에 알을 산란하게 만드는 것이다. 용지 호수에 4월, 5월경 되면은 베스가 자갈 위에 산란을 통계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산란장을 만들어 가지고 용지 호수로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산란철이 되기 전 설치를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 3월 중순경에 인공 산란장 설치를 하고 있다. 도착한 곳은 경남 창원시의 용지 호수. 외래어종이 많아 생태계 교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꼽히는 곳이다.
제작진도 함께 보트에 탑승해 인공 산란장 설치 현장으로 가보기로 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쪽으로 보이는 저쪽으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수심이 깊다 보니까 얘들이 산란장으로서 좀 부적합해가지고 올해에는 이거보다 수심이 좀 낮은 곳으로 병행을 해가지고 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베스는 보통 수온이 17에서 19도씨 정도가 되면 산란을 준비하는데 빠르면 4월부터 산란을 시작한다. 산란 장소는 물가의 수초나 침수 상태의 수목 그리고 돌무더기다. 그 특성을 이용해 물가 근처에 인공 산란장을 설치한다.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 잡은 베스는 육식 어종이면서도 많은 양의 알을 산란해 그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스라 하는 게 산란이 보통 4월에서 5월 정도 돼서 하니까 먼저 그 따뜻한 기간 돼야 알을 놓기 때문에 따뜻하기 전에 먼저 이 돌멩이를 먼저 설치를 해가지고 인공 산란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물 소운에 맞게끔 먼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 산란장의 효과는 어떨까? 작년에 설치한 인공 산란장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암놈 한 마리당 평균 7,000개의 알을 낳는 베스를 인공 산란장으로 유인했고 이들이 난 알을 삶아 죽이는 방식으로 조기에 퇴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원래 농업용수를 저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지 호수는 창원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공원 내 시민 휴식처가 됐다. 지난 2010년 이 용지 호수에 외래 어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블루길 베스 종류는 낙동강 원수를 쓰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고기들의 알이 원수에 딸려 들어와 가지고 급격하게 불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래 어종의 알 퇴치 작업과 함께 성어와 치어 퇴치도 진행되고 있다. 호수 곳곳에 그물망을 설치해놓고 이틀에 한 번씩 그물을 걷는 것이다. 과연 이 호수 안에는 어떤 어종들이 살고 있는 것일까? 며칠 전 설치해놓은 그물을 걷어 용지 호수 안에 실제 모습을 한번 확인해보기로 했다. 역시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 결과 그물 안에선 베스와 블루길 등 외래 어종이 80% 이상 발견됐다. 많게는 하루에 몇백 마리씩 잡힌다고 한다. 도심 속 생태 공간으로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다양한 어종을 볼 수 있었던 용지 호수는 겉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모습 뒤에 외래 어종이 장악한 현재 생태계의 속살을 품고 있었다. 우리나라 하천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 잡은 베스. 이 한 번에 많은 양의 알을 산란해서 고유 어종을 위협하고 또 하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선 생태계 외래 어종인 베스를 퇴치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에선 토종 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외래 어종 잡기 낚시 체험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베스의 포획 작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베스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매년 정부에서는 어민들로부터 베스를 수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 예산이 많이 줄어 어민들의 시름을 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과연 베스를 퇴치할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봤다. 자연적으로 쏘가리라든가 가물치라든가 메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치어들을 얘네들이 쏘가리라든가 먹게 되겠죠. 근데 큰 놈은 못 먹게 되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작살로 잡아냈을 때 효과가 좋은 거죠. 실제로 베스를 직접 잡아내서
제어에 성공한 곳이 있었다. 바로 충청북도 대청호. 오전에 잡았다는 베스가 벌써 배에 한가득한데 크기도 어마어마하다. 지금 보니까 되게 많이 잡으셨는데 이거 얼마 동안 잡으신 거세요? 1시간 조금 더 잡았습니다. 지금 잡힌 양이 얼마나 될까요? 이 정도 한 150kg 될래나요? 150kg? 네, 전체. 예. 베스 포획 전문가로 알려진 한신철 씨를 따라 포획 현장으로 나가봤다. 이미 팀원들은 잠수복을 착용하고 어창을 이용해 베스를 포획하고 있었다. 잠시 물속으로 잠수했다 나오면 베스 한 마리를 잡아오는 시기다. 한 사람당 포획량도 어마어마한데 잡아도 끝없이 나온다는 베스. 이런 곳에서 토종 물고기들이 버틸리 만무하다. 원래 잠수부로 활동하던 한신철 씨는 물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토종 어류를 복원하기 위해 베스를 잡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식용으로 들어왔는데 왜 식용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고기가 이제 우리나라 토종 어류인 끌입니다. 끌인데 얘네들이 식성이 얼마나 좋으냐면 이런 것이 4마리씩 막 뱃속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안 들어가면 위를 딱 넘어가서부터 거기서부터 녹이면서 천천히 끌어들이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녹아버려요. 크기나 개체수만 비교해봐도 토종 물고기들은 베스의 상대가 될 수 없다. 수중 생태계의 균형을 위해서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제가 저 직접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포인트도 가깝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 예. 예. 제작진은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베스가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또 어떻게 잡히는지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다. 베스를 퇴치할 때는 한 구역을 설정한 후 집중적으로 포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수를 한 후 어창을 들고 잠시 기다렸더니 놀랍게도 베스가 몰려들었다. 직접 찾아온 베스에 어창을 꽂으면 포획 성공.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수년간의 노하우가 담긴 포획법이다. 베스를 잡아내면 그곳에는 이제 토종 어류가 복원이 되죠. 왜냐하면 정착성 어류라 베스는 한번 잡아내면 그곳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잡아냈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많이 몇 년 동안 잡아낸 곳이고, 가끔 들어가 보면 베스가 없어서 확인해 보면 뭐 토종 어류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베스만 잘 잡으면 토종 어류들이 모여서 하나요? 아, 베스가 없어지면 토종 어류는 생겨납니다. 복원력도 빨라요. 복원력도 정말 빨라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정말 보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베스의 개체수 조절에 성공해 수중 생태계가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장소를 찾아가 보았다. 수년간의 꾸준한 포획 활동이 이루어진 곳이라는데 정말 토종 물고기들이 복원됐을까? 잠수사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수중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놀랍게도 조그마한 토종 물고기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다는 풍경, 꾸준한 작업이 이룬 성과다. 붕어와 잉어, 미꾸라지 같은 우리 고유 어종들을 잡아먹는 외래어종 베스와 블루길. 이 외래어종들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강물로 뛰어든 사람들 덕분에 조금씩 생태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래 어종의 개체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유 어종의 개체수를 보존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사라지고 있는 고유 어종의 개체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사라지고 있는 고유 어종의 개체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생물보전연구소. 이곳에서는 인공 종묘 생산 방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고유 어종을 생산하고 있다. 각각의 그런 우리 토종어류들은 생식생물학적인 그런 특성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생태학적인 그런 방법을 토대로 해가지고 각각의 종 특성에 맞게끔 수질이라든가 먹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육 환경 이러한 것을 각각의 종에 맞춰갖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온도, 그다음에 산소 요구량, 그리고 먹이 이러한 것들이 다각적으로 작용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잘 적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확보된 데이터를 가지고 대량으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박사는 2011년부터 환경부와 함께 종묘 생산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고유 어종은 약 60여 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서 멸종 위기종과 보호종을 포함해 납자륙과 어종의 기술을 개발 연구 중이다. 여기에 지금 보시는 거는 각시붕어입니다. 우리나라 고유 어종이고요. 예전에는 우리 하천 이런 데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종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공사, 개발 이거로 인해 갖고 여러 가지로 지금 예전처럼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종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으로 흐르는 각 하천에 분포하는 한국 고유종인 각시붕어. 농업과의 민물고기로 하천 중류에 모여 살며 낙동강 유역에 주로 분포하는 꺽지를 비롯해 우리나라 고유어종 30여 종에 대한 종묘 생산 기술을 개발 연구 중이다. 저희가 토속어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선별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첫 번째는 지금 급격하게 자원량이 줄어드는 애들 그런 어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종들 즉 종묘 생산 기술이 좀 어렵거나 하는 그런 대상종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고유 채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봐서는 관상어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종을 또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별을 좀 많이 해가지고 토속어류를 지금 관리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 빼고 다 그것만 내려고. 인공 종묘 생산은 자연과 최대한 가까운 방법으로 하고 있다. 물고기들에게 주는 먹이도 자연에서 나는 것과 가장 유사한 먹이를 사용하는데 알테미아 역시 그 중에 하나다. 네, 이거는 알테미아라는 건데요. 알테미아라는 거는 이제 갓 구한 새우예요. 물벼룩이랑 같은 사이즈의 갓 구한 물고기 어류들이 이제 먹이를 줘야 되는 경우 물벼룩이 이제 급여가 안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인공적으로 새우 치어를 부화해서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치어들에게 먹이를 줄 때는 물고기들이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물고기들의 반응을 잘 살핀다. 물고기들이 한꺼번에 모여들면 물살을 일으켜 물고기들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성어에게 먹이를 줄 때도 물고기들이 먹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이 같은 행동은 성어들에게는 먹이 공급과 함께 하천에 방류됐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는 행동력까지 보는 하나의 훈련인 것이다. 곧 있으면 물고기들의 산란철.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산란기에 가까워진 물고기의 생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얘네들은 특이하게 이렇게 산란관이 이렇게 산란철이 되면은 산란관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가장 최적의 그런 산란관이 나올 때는 이 산란관이 이 뒷지느러미 끝까지 이렇게 길어지게 되는데 조개에다가 산란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통 4월에서 5월이 되면 물고기들은 산란을 시작한다. 이 시기의 물속은 수많은 생명들의 탄생의 신비가 쏟아지는 그야말로 경이로움이 가득한 세상이다. 인공적으로 종묘 생산을 하게 되면은 산란 주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절을 통해 갖고 하는데 광주기하고 그다음에 온도 조절을 통해 갖고 친어, 그러니까 어미 고기를 이제 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끼, 그러니까 그 알을 인위적으로 이제 받고 그다음에 정액을 짜서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키고. 물고기들의 종묘 생산은 일정 시간 적응 기간을 거쳐 인위적인 성숙을 유도하는 친어 순치 후 성숙 유도된 암컷 어미를 통해 성숙란을 얻으면 수컷의 정액을 통해 수정을 시킨다. 부화가 되면 알테미아 또는 물벼룩을 먹이로 주면서 치어로 키우고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어미 모습을 갖춘 물고기로 성장한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인공적으로 생산된 물고기들은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다. 이제 산란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산란관이 이제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한 지류 하천. 지난 2016년 연구소가 아산시와 함께 인공 생산한 토종 물고기들을 방류했던 장소다. 토종 물고기들이 잘 서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이곳을 찾았다. 그리고 곡교천하고 합류되어지는 여러 가지 온천천, 온양천, 뭐 이러한 지류 하천에는 약 10년 전만 해도 26개 종이 서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지역을 모니터링 해본 결과 약 한 10종에서 16종 정도밖에 서식하지 않는 거로 나왔습니다. 과거 납자룩과 어류들이 많이 서식했다는 하천. 하지만 최근의 모니터링 결과 과거 서식했던 어종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라진 어종의 개체수를 보존하기 위해 방류했던 물고기들. 과연 잘 적응했을까? 자, 이게 여기서 지금 채집된 흰줄 납줄개하고 그다음에 각시붕어, 떡납줄갱이 세 종이 지금 혼재되어 가지고 채집이 됐는데, 2016년에 이 큰 사이즈는 2016년에 저희가 방류한 그러한 고기고, 그리고 이 작은 놈들은 아마 작년에 큰 개체가 여기서 산란을 해가지고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런 개체인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저희가 방류한 그런 고기인데 건강도 괜찮고 어디에 뭐 상처도 없고 건강성은 굉장히 좋은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미꾸라지 종류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끼를 또 이제 성소화하고 그 다음에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다슬기 종류들, 이러한 종류들이 이제 혼재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방류가 돼 가지고 서식처를 좀 이렇게 잘 조화롭게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하천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하천인 것 같습니다. 수생태계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하천의 특성에 맞는 고유 어종을 방류하고 하천의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앞으로의 하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인공 종묘 생산으로 사라져가는 고유 어종의 개체수를 늘려나가는 일은 그 하나의 대안일 뿐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하천의 생태 환경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 물고기들은 다른 서식지를 찾아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수온이 올라가는 시기가 다가오면 전국의 하천과 호수에는 대대적으로 인공 산란장의 설치 작업이 진행된다. 중북 괴산군에 있는 칠성댐에서도 그 준비가 한창이다. 이 식물은 노란꽃창포로요. 이 노란꽃창포의 뿌리가 수연 뿌리 형태로 자라기 때문에 그 물고기들이 산란하기에 적합한 그런 식물입니다. 수위가 불안정한 강이나 댐에 식생형 인공 산란장을 설치해 어류들의 산란처와 은신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인공 산란장을 설치하는 목적. 햇빛 통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중간 부분은 일부러 비워두고 어소를 달아두는 공간으로 만든다. 완성된 인공 산란장을 가지고 수중으로 이동하는 작업팀. 오늘 인공 산란장이 설치될 장소는 작년에 이미 인공 산란장을 설치한 곳이다. 오늘은 그 둘을 연결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수위 변동에도 산란장이 물 위에 제대로 떠 있어야 하고 식물끼리의 파손도 줄이기 위해서 이 고정 작업을 잘 마무리해야만 한다. 식생 기반제 노란 꽃창포를 일일이 식재해서 제작한 친환경 인공 산란장. 식생 기반제는 코코넛 섬유로 만들어 물에 닿아 분해가 되더라도 자연 생태계에 큰 해가 되지 않게 했다. 네, 저쪽에 설치된 게 작년에 설치가 된 거고, 또 그다음에 이쪽 보시면 이쪽에 있는 것이 한 2, 3년이 지난 이제 인공 산란장입니다. 지금 인공 산란장 저희가 관리를 1년에 한 번 정도를 예초 및 제초를 하고 있는데요. 예초랑 제초를 해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래 식종을 했던 목적종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한 것과, 두 번째는 다른 유입종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제거해 줌으로 인해서 수질도 정화가 되고 그런 효과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댐의 다른 곳에 위치한 또 다른 인공 산란장. 이곳에선 이미 작년에 식재한 식생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모습이다. 가까이 다가가서 인공 산란장 아래의 상황을 좀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 노란 꽃창포의 뿌리들이 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 밑으로 한 1m 이상씩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한 2, 3년씩 자라다 보면 밑에 뿌리로 한 1m 이상씩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길게. 여기다가 이제 산란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작년에 가평군에 설치한 인공 산란장 같은 경우 저희가 수중 촬영을 해보니까 물고기 산란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물고기 산란이 발견이 됐다는 것은 물고기들은 보통 산란을 할 때 부분적으로 산란한 게 한 번에 뭉태기로 산란을 하다 보니까 그 산란된 알 중에서 일부 한 10% 정도는 고사돼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산란들이 발견됐다는 것은 이미 산란이 이루어져서 치어들이 부화를 끝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란 꽃창포의 뿌리는 수중으로 1m 이상 길게 뻗어나가는 특징이 있다. 바로 이곳이 물고기들의 산란 장소. 작년에 설치한 한 인공 산란장의 경우 산란의 흔적이 많이 발견됐고 부화까지도 이어진 모습이 대다수 관찰됐다. 비록 인공의 힘이 가미된 성과이긴 하지만 무너졌던 수변 생태계는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이는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 자연을 위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도 우리나라 강과 하천에선 소리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래어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30여 년 동안 끊임없이 퇴치 작업이 진행됐지만 그 성과는 미비했는데요. 하지만 꾸준히 퇴치 사업을 진행해온 대청호의 경우 조금씩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공의 힘. 우리가 인공의 힘을 빌어서라도 생태계를 복원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인 자연을 다시 만나고 싶기 때문인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유 어종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래 어종. 이들을 단순히 차단, 포획하는 방법만으로 무섭게 번식하는 외래 어종의 증가를 막을 수 없다. 외래 어종의 개체수 조절과 고유 어종의 보존을 위해선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의 적절한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 자연을 향한 인공의 힘은 우리가 무너뜨린 자연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예의가 아닐까.